여보, 나 데리러 온 거예요? 누군가에 의해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안에서 여 회장은 죽음을 받아들였습니다. 25년 전 떠난 남편 곁으로 가는 거라고 생각했죠. 폭발 직전의 차에서 여 회장을 구해낸 건 전 재산이 낡은 트럭 한 대뿐인 가난한 청년이었습니다. 피범벅이 된 손으로 자신을 안아 올리는 청년. 여 회장은 그의 얼굴을 보며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저 눈빛, 저 미소, 저 손길, 왜 이렇게 익숙한 걸까요? 25년 전 혹시- 잃어버린 누군가를 닮아도 너무 닮았거든요.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무료 하이프를 눌러주세요.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그곳에 따뜻한 행운이 가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벽 5시, 세상이 아직 깊은 잠에 빠져 있을 시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울 성북동의 고즈넉한 저택에는 벌써부터 불이 켜져 있었죠. 윤숙은 이른 새벽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당근은 얇게 채 썰고 표고버섯은 정갈하게 모양을 잡았습니다. 옛날 시어머니에게 배웠던 대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한 제사상을 준비하는 손놀림이었죠. 윤숙은 남편의 초상화 앞에 정성스레 차린 아침상을 올리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초상화 속 남편은 온화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영원히 멈춰버린 채였죠. 여보, 오늘 당신 생일이네요. 내가 축하해주러 갈게요. 윤숙은 쓸쓸한 미소를 지으며 초상화를 바라보았습니다. 25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여전히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껴졌거든요. 초상화 앞에 상을 차려놓고 조용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두 손을 모아 눈을 감자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의 볼 위로 눈물 한 줄기가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윤숙은 손등으로 눈물을 닦아내고 애써 미소를 지었어요. 슬픈 미소였죠.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그 상처는 조금도 아물지 않았거든요. 아침 의식을 마친 윤숙은 안방의 장롱 앞에 섰습니다. 장롱 가장 깊숙한 서랍을 열자 시간이 멈춘 듯한 물건들이 고이 잠들어 있었어요. 낡은 가죽 장갑 한 켤레, 그리고 묵직한 자동차 열쇠 하나. 가죽 장갑은 남편이 생전에 즐겨 끼던 것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반들반들하게 윤이 났죠. 윤숙은 장갑을 코끝에 가져다 대며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25년이 지났지만 희미하게나마 남편의 채취가 배어 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장갑 옆의 열쇠는 다름 아닌 에쿠스의 열쇠였습니다. 남편이 살아생전 세상에서 가장 아끼던 차였죠. 윤숙은 남편이 떠난 후에도 그 차를 소중히 보관해 왔어요. 매년 남편의 생일에만 그 차를 몰고 성묘를 다녀오는 것이 그녀만의 의식이었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30년 넘게 윤숙을 보좌해온 충직한 비서실장이었어요. 회장님, 제가 운전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윤숙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김 실장. 오늘은 나 혼자 다녀올게요. 남편과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으니까요. 김 실장의 얼굴에 걱정 어린 기색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윤숙의 단호한 눈빛 앞에서 더 이상 고집을 부릴 수 없었죠. 저택 지하 주차장 가장 안쪽에 에쿠스가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차체가 희미한 조명 아래서 묵직한 위엄을 발산하고 있었죠. 2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윤숙은 정기적인 관리를 통해 차를 완벽한 상태로 유지해 왔습니다. 윤숙은 운전석에 앉아 낡은 가죽 시트의 감촉을 느꼈어요. 세월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겼습니다. 남편의 채취가 아직도 이 차 안 어딘가에 남아있는 것만 같았죠. 윤숙이 시동을 걸었습니다. 쿨럭, 쿨럭. 엔진이 평소와 다른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무언가가 목에 걸린 사람처럼 가래 끓는 소리가 났고 이어서 날카로운 금속음이 차 안을 가득 채웠죠. 차가 오래되어서 그런가 보네. 윤숙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며 주차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이른 아침 도로는 한산했어요. 도심을 벗어나자 풍경이 달라졌습니다. 빌딩 숲 대신 울창한 산림이 나타났고 아스팔트 도로는 점점 구불구불한 산길로 바뀌어 갔죠. 한적한 산길 내리막에 접어든 순간이었습니다. 윤숙은 분명히 가속 페달에서 발을 뗐어요. 내리막이니까 천천히 내려가려고 했죠.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차 속도가 줄어들기는커녕 점점 빨라지고 있었거든요. 시속 80km, 90km, 100km. 윤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속도계의 바늘이 무섭게 올라가고 있었어요. 당황한 윤숙이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하지만 페달은 아무 저항 없이 바닥까지 쑥 들어갔어요. 여러 번 펌프질을 해보아도 차는 멈추지 않고 비명 같은 엔진음을 내며 질주했습니다. 안 돼. 제발. 윤숙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손바닥에서 식은 땀이 줄줄 흘러내렸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가락 마디마디에 하얀 뼈가 비칠 정도로 힘껏 움켜쥐었지만 그것으로는 폭주하는 차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기어 변속조차 먹통이었어요. 마치 쇳덩이에 용접이라도 해놓은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숙은 중앙선을 넘나들며 마주오는 차들을 필사적으로 피했습니다. 가드레일을 긁으며 속도를 줄이려 애썼죠. 금속이 금속을 긁어대는 소리가 귀를 찢었고 차체에서 튀는 불꽃이 백미러에 번뜩였습니다. 저 멀리 급커브 구간과 그 너머의 깎아지른 낭떠러지가 시야에 들어왔습니다. 윤숙은 이제 자신이 살 수 없음을 직감했어요. 핸들을 부여잡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25년 전 마지막으로 보았던 남편의 미소가 떠올랐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당신 나 데리러 온 거예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옆 차선에서 정속 주행 중이던 민우의 택배 트럭이 백미러로 광속 질주하는 에쿠스를 발견했습니다. 민우는 차 안에서 공포에 질려 울고 있는 윤숙의 얼굴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 순간 가슴속 깊은 곳에서 알 수 없는 강렬한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심장을 손으로 움켜쥐는 것 같은 격렬한 고통이었죠. 태어나서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기이한 감정이었어요. 왜인지 모르게 저 여자를 반드시 살려야 한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성적인 판단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었어요. 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아주머니, 핸들 꽉 잡아요. 민우는 자신의 전 재산인 트럭을 에쿠스 앞으로 급격히 꺾어 던졌습니다. 거대한 충돌음과 함께 에쿠스의 정면이 트럭 뒷부분을 들이받으며 낭떠러지 끝 한 뼘을 남기고 극적으로 멈춰 섰습니다. 자욱한 연기 속에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방금 전까지 귀를 찢던 굉음이 거짓말처럼 사라지고 오직 엔진에서 새어나오는 씩씩거리는 소리만이 공기를 채웠죠. 민우는 핸들에 머리를 부딪혀 피를 흘리고 있었습니다. 뜨거운 액체가 이마를 타고 눈 위로 흘러내렸어요. 시야가 붉게 물들었죠. 하지만 그는 본능적으로 백미러를 확인했습니다. 멈춰선 에쿠스가 보였어요. 낭떠러지 끝에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었지만 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휴, 살았다. 민우는 안도의 숨을 내뱉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때가 아니었어요. 저 차 안에 아직 아주머니가 있었으니까요. 그는 서둘러 문을 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운전석 문은 충격으로 완전히 일그러져 있었어요. 손잡이를 아무리 당겨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발로 걷어차 보았지만 역시 소용없었죠. 젠장. 민우는 이를 악물고 부서진 창문 틈을 바라보았습니다. 유리 파편이 날카롭게 솟아 있었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는 몸을 구겨 넣듯이 창문 틈으로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유리 조각이 팔과 어깨를 핥히었죠. 따가운 통증이 밀려왔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간신히 차 밖으로 빠져나온 순간 오른쪽 다리에 엄청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뼈가 부러진 건지 근육이 찢어진 건지 알 수 없었어요.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칼로 도려내는 듯한 고통이 온몸을 휘감았죠. 하지만 민우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절뚝거리며 에쿠스를 향해 뛰어갔어요. 에쿠스 운전석에 도착한 민우는 창문 너머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윤숙이 핸들에 머리를 파묻은 채 신음하고 있었어요. 의식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아주머니, 정신 차리세요. 민우가 피 묻은 손으로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쿵쿵쿵 유리창이 울렸지만 윤숙은 반응이 없었어요. 아주머니, 눈 떠보세요. 제발. 민우의 목소리가 점점 다급해졌습니다. 주먹으로 창문을 세게 내리쳤어요. 손등이 찢어지며 피가 튀었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어야 했습니다. 민우는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이쪽 문도 충격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었어요. 아무리 힘을 줘도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때 민우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도로 위에 떨어져 있는 쇠 파이프였어요. 아마 가드레일에서 떨어져 나온 것 같았죠. 민우는 재빨리 그것을 집어들었습니다. 파이프를 문틈에 끼워 넣고 온 힘을 다해 지렛대처럼 눌렀습니다. 팔 근육이 터질 것 같았어요. 손바닥 살같이 벗겨지며 피가 쏟아져 내렸습니다. 파이프를 잡은 손이 미끄러웠지만 그는 놓지 않았어요. 뽀드득. 쇠가 휘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틈이 조금씩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조금만 더, 조금만. 민우는 스스로를 다그치며 마지막 힘을 짜냈습니다. 어깨 관절이 비명을 질렀고 손목에서 뭔가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죠.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에쿠스 엔진룸에서 시커먼 연기가 뭉게뭉게 피어오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연기 사이로 작은 불꽃이 튀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점점 더 자주, 점점 더 크게. 민우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안 돼, 터지겠어. 시간이 없었습니다. 민우는 이를 악물고 파이프에 전 체중을 실었어요. 기익. 마침내 문이 열렸습니다. 민우는 파이프를 내던지고 재빨리 차 안으로 상체를 밀어 넣었습니다. 안전벨트가 윤숙의 몸을 옥죄고 있었어요. 버클을 풀려고 했지만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피로 미끄러웠거든요. 젠장, 젠장. 민우는 주머니에서 작은 커터칼을 꺼냈습니다. 택배 상자 뜯을 때 쓰던 것이었죠. 떨리는 손으로 안전벨트를 끊어냈습니다. 윤숙의 몸이 앞으로 쏠렸어요. 민우는 재빨리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어요. 너무 가벼워서 가슴이 아플 정도였죠. 조금만 참으세요, 아주머니. 제가 구석으로 모실게요. 민우는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윤숙을 안아 올렸습니다. 다리에서 또다시 극심한 통증이 밀려왔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를 악물고 버텼죠. 엔진룸에서 불길이 솟구치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없었어요. 민우는 비틀거리며 걸었습니다. 윤숙을 업고 갓길 넘어 숲길 쪽으로 이동했죠. 한 발자국, 또 한 발자국. 다리가 천근만 금 같았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지만 정신력으로 버텼어요. 등에 업힌 윤숙의 미약한 숨결이 목덜미에 느껴졌어요.
살아있다는 증거였죠. 그것만으로도 힘이 났습니다. 충분히 멀어졌다고 생각했을 때 민우는 윤숙을 조심스럽게 풀밭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긴장이 풀리며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죠.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등 뒤에서 엄청난 폭발음이 터졌습니다. 민우가 뒤돌아보자 에쿠스가 거대한 화염에 휩싸여 있었어요. 시뻘건 불길이 하늘 높이 치솟았습니다. 검은 연기가 구름처럼 피어올랐죠. 폭발의 열기가 멀리 떨어진 이곳까지 전해졌습니다. 아슬아슬했네. 민우는 힘없이 중얼거렸습니다. 조금만 더 늦었더라면 둘 다 저 불길 속에 있었을 거예요. 생각만 해도 소름이 돋았죠. 그때 옆에서 작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윤숙이 서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야 속에서 처음 본 것은 하늘이었어요. 맑고 푸른 가을 하늘. 그리고 그 하늘을 배경으로 누군가의 얼굴이 보였습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걱정스럽게 내려다보는 청년이었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신 드세요? 청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걱정으로 잔뜩 긴장한 목소리였죠. 윤숙은 청년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낡은 택배복을 입고 있었어요. 얼굴에는 피와 먼지가 뒤범벅이 되어 있었죠. 손은 피로 범벅이었고 옷은 찢어져 너덜너덜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무리를 한 걸까요? 당신이 나를 살린 거예요? 윤숙이 힘겹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네, 아주머니. 차가 터지기 직전에 겨우 빼냈어요. 다친 데는 없으세요? 민우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물었습니다. 윤숙은 대답 대신 청년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형언할 수 없는 감정이 가슴속에서 솟아올랐어요. 처음 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완전한 타인이었죠. 그런데 이 청년은 자신을 살리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전부 자신을 구하다가 입은 상처였어요. 윤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56년을 살면서 이렇게까지 자신을 위해 희생한 사람은 남편 외에 없었거든요.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윤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죠. 민우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이고, 별 말씀을요. 누구라도 그랬을 거예요. 그 순간 윤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동작,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는 저 모습,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었어요. 아주 오래전, 아주 익숙한 누군가의 모습 같았죠. 하지만 윤숙은 고개를 저으며 그 생각을 떨쳐냈습니다. 정신이 혼미한 거라고 생각했죠. 불타는 에쿠스의 잔에 너머로 가을 햇살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남편의 유품이었던 차는 사라졌지만 윤숙은 살아남았어요. 불길이 잦아들고 검은 연기만 피어오르는 에쿠스의 잔에 윤숙은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25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남편의 유품이 한 줌재로 변해버렸어요. 그때 윤숙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폭발의 충격으로 멀리 튕겨나간 차량 하부 부품들이 도로 위에 흩어져 있었어요. 그중 하나가 유난히 눈에 띄었죠. 윤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민우가 황급히 부축하려 했지만 윤숙은 손짓으로 제지했어요. 검게 그을린 고무 호스 조각이었습니다. 브레이크 호스의 일부였죠. 윤숙은 그것을 집어들고 자세히 살펴보았어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호스의 단면이 이상했어요. 시간이 지나 삭아서 끊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날카로운 도구로 일부러 자른 것처럼
단면이 깔끔하고 예리했죠. 마치 칼이나 커터로 자른 것 같았어요. 윤숙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일부러 브레이크 호스를 잘랐습니다. 그녀를 죽이려고 한 거였죠. 살인 미수. 윤숙은 중얼거렸습니다.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누가? 왜? 머릿속이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범인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중요한 건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범인은 아직 그 사실을 모른다는 것이었죠. 아주머니, 경찰에 신고해야 할 것 같아요. 제가 일일이 부를게요. 민우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숙이 번개처럼 민우의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어요. 그녀의 손이 사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안 돼. 윤숙이 절규하듯 외쳤습니다.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경찰 부르면 나 진짜 죽어. 민우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방금 전까지 차분해 보이던 아주머니가 갑자기 공포에 질린 표정을 짓고 있었거든요. 아주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사고가 났으면 신고를 해야죠. 아니야, 안 돼. 윤숙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순간적으로 판단해야 했어요.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자신이 대기업 회장이라는 것,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것, 이 청년을 위험에 빠뜨릴 수 없었죠. 윤숙은 떨리는 목소리로 거짓말을 꺼냈습니다. 나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저 사고도 그놈들이 낸 거야. 빚을 못 갚으면 죽이겠다고 협박했거든. 경찰에 신고하면 그놈들이 바로 알아. 그러면 나 진짜 끝이야. 윤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거짓말이었지만 두려움만은 진심이었어요.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는 공포, 범인이 누구인지 모른다는 불안감. 그 감정들이 눈물이 되어 흘러내렸죠. 제발 한 번만 살려줘. 제발. 윤숙이 두 손을 모아 빌었습니다. 수조원대 자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이 낡은 택배복을 입은 청년에게 두 손 모아 빌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 그녀는 그저 목숨이 위태로운 한 명의 여자일 뿐이었습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신고를 해야 맞았어요. 하지만 눈앞의 아주머니가 너무 불쌍해 보였습니다. 사채업자. 그 단어가 민우의 가슴을 후볐어요. 그는 고아로 자라면서 빚 독촉의 무서움을 뼈저리게 알고 있었거든요. 고아원을 나온 뒤 혼자 살면서 몇 번이나 빚쟁이들에게 쫓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 그 절박함을 누구보다 잘 알았죠. 겁에 질린 윤숙의 눈빛에서 민우는 외로움을 읽었습니다. 세상에 기댈 곳 하나 없는 사람의 눈빛이었어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았죠. 알겠어요, 아주머니.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신고 안 할게요. 대신 제가 숨겨드릴 테니까 걱정 마세요. 윤숙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민우는 윤숙을 부축해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낡은 점퍼를 벗어 윤숙의 어깨에 걸쳐 주었어요. 제 집이 여기서 좀 멀어요. 달동네 꼭대기 옥탑방인데 거기 가면 아무도 못 찾을 거예요. 천천히 가시죠. 두 사람은 불타는 차의 잔해를 뒤로하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얼마나 걸었을까요? 도심을 벗어나 좁은 골목길로 접어들자 풍경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번쩍이는 빌딩 대신 낡은 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었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담벼락, 녹슨 대문, 금이 간 시멘트 계단. 가난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동네였죠. 계단이 좀 가팔라요. 조심하세요. 민우가 윤숙의 팔을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가파른 달동네 계단이 끝없이 이어졌어요. 민우는 다친 다리를 절뚝거리면서도 윤숙이 넘어질까봐 한시도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그는 내색하지 않았죠. 아주머니, 잠깐만요. 민우가 멈춰서더니 자신의 겉옷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윤숙의 몸을 단단히 고정했어요. 마치 안전벨트처럼. 이렇게 하면 제가 부축하기 편해요. 혹시 미끄러져도 제가 잡을 수 있고요. 윤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청년의 배려심에 또다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마침내 계단 꼭대기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에는 페인트가 다 벗겨진 낡은 옥탑방이 있었어요. 녹슨 철문에는 군데군데 테이프가 붙어 있었고 문틀은 삐뚤어져 있었죠. 민우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말했습니다. 좁고 엉망이지만 여기는 아무도 몰라요. 일단 들어가세요. 삐걱거리는 소리와 함께 철문이 열렸습니다. 방 안은 정말 비좁았어요. 단칸방에 낡은 가구와 택배 상자들이 가득 쌓여 있었죠. 벽지는 곳곳이 들떠 있었고 천장 한쪽에는 물이 샌 자국이 있었습니다. 창문은 신문지로 막아놓았고 형광등은 깜빡거렸어요. 윤숙의 성북동 저택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초라한 공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윤숙은 이 비좁고 낡은 방에서 생애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화려한 저택에서는 늘 긴장하며 살았어요. 적이 누구인지 몰랐고 언제든 뒤에서 칼이 날아올지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 작은 옥탑방에서는 그런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찾지 못할 거라는 확신. 이 청년만은 자신을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그 두 가지가 윤숙의 긴장을 풀어주었어요. 일단 여기 앉으세요. 제가 따뜻한 물이라도 끓여드릴게요. 민우가 방 한켠에 놓인 낡은 방석을 털어 윤숙에게 내밀었습니다. 윤숙은 천천히 방석 위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방 안을 둘러보았어요. 벽에는 택배 배송 일정표가 빼곡히 적힌 종이가 붙어 있었고 구석에는 몇 권 안 되는 낡은 책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청년의 흔적이었죠. 여기서 혼자 사는 거야? 윤숙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저 고아라서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민우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슬픔도 원망도 없었어요. 그저 사실을 말하는 것뿐이었죠. 윤숙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에 혼자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구나. 그런데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걸었구나. 대체 이 청년은 어떤 사람인 걸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숙은 또다시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민우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별 말씀을요. 아주머니가 안전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창문 너머로 노을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햇살이 비좁은 옥탑방을 따스하게 물들였어요. 윤숙은 그 빛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대저택보다 이 초라한 방 한 칸이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수십 명의 경호원보다 이 가난한 청년 하나가 더 든든하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윤숙은 알 수 없는 감정에 휩싸인 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옥탑방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민우는 낡은 형광등을 켜고 부엌 한켠에서 뭔가를 준비하기 시작했어요. 잠시 후 민우가 바닥에 신문지를 깔고 작은 양은상을 내려놓았습니다. 그 위에는 편의점에서 사온 고등어 조림과 갓 지은 흰 쌀밥이 놓여 있었어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소박한 밥상이었죠. 집이 좁아서 불편하시죠? 그래도 밥은 따뜻할 때 드셔야 해요. 민우가 윤숙에게 숟가락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는 모습이었어요. 윤숙은 밥상을 바라보았습니다. 성북동 저택에서는 인류 셰프가 만든 고급 요리를 먹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놓인 이 소박한 밥상이 훨씬 더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고마워. 잘 먹을게. 윤숙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민우는 젓가락으로 고등어살을 조심스럽게 발랐어요. 뼈를 하나하나 골라내며 살점만 모았죠. 그리고 그것을 윤숙의 밥 위에 얹어주었습니다. 뼈 있으면 드시기 불편하실 것 같아서요. 민우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숙의 손이 멈췄어요. 숟가락을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죠. 민우가 고등어살을 발라 밥 위에 얹어주는 모습, 그리고 뒷머리를 극적이며 수줍게 웃는 표정. 그것은 25년 전 사별한 남편의 모습과 너무나 똑같았어요. 신혼 시절 남편도 저렇게 해주었습니다. 고등어살을 꼼꼼히 발라 윤숙의 밥 위에 얹어주곤 했죠. 그리고 똑같이 뒷머리를 극적이며 쑥스럽게 웃었어요. 왜 이렇게 멍하니 쳐다봐? 당신이 예뻐서 그래. 그때의 대화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윤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어디 아프세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그냥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서. 윤숙은 애써 미소를 지으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계속 민우를 향해 있었어요. 밥을 먹는 입모양. 국을 마신 뒤 아 뜨거하고 내뱉는 작은 감탄사. 숟가락을 쥐는 방식까지. 모든 것이 남편과 닮아 있었습니다. 윤숙은 눈앞에 청년이 죽은 남편이 환생한 것 같은 착각에 빠졌어요. 한참 동안 민우의 옆 얼굴을 멍하니 응시했습니다. 아주머니, 밥 안 드시고 왜 자꾸 저를 보세요? 민우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 미안해. 그냥 누굴 닮은 것 같아서. 윤숙은 황급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슴이 이상하게 뛰었어요. 식사를 마친 후 민우가 설거지를 하러 자리를 비웠습니다. 좁은 부엌에서 물소리가 들려왔죠. 윤숙은 주위를 살폈습니다. 민우가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한 후 가방 깊숙이 손을 넣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숨겨두었던 비상용 세컨드폰을 꺼냈습니다. 이제 회장 오윤숙으로서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었습니다. 윤숙은 오직 비서실장 김 실장만이 아는 번호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전화가 연결되었어요. 여보세요? 김 실장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다. 윤숙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울먹이는 것 같았습니다. 살아계셨습니까? 사고 소식 듣고 제가 얼마나. 조용히 해. 지금부터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윤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채 빚진 불쌍한 아주머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수조원대 기업을 이끄는 철의 여제의 눈빛이 돌아왔습니다. 난 공식적으로 사망한 것으로 처리해. 범인이 방심하도록 철저히 몸을 숨길 거야. 윤숙은 잘린 브레이크 호스를 떠올렸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어요. 그 범인이 누구인지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면 또다시 공격해올 것이 분명했죠. 누가 내 자리를 탐내는지 지켜봐야 해. 앞으로 누가 어떻게 행동하는지 낱낱이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사고 차량에 잘린 브레이크 호스 조각, 김 실장이 직접 확보해. 경찰보다 먼저 손에 넣어야 해. 브레이크 호스요? 설마. 누군가 일부러 잘랐어. 이건 사고가 아니라 살인 미수야.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은 나를 구해준 청년의 옥탑방에 숨어 있어. 위치는 절대 노출되면 안 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 목숨을 걸고 회장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김 실장의 목소리에 결연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윤숙은 통화를 끊고 통화 기록을 삭제했습니다. 그리고 휴대폰을 다시 가방 깊숙이 감추었죠. 아주머니, 보리차 끓였어요. 마침 민우가 따뜻한 보리차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윤숙은 다시 사채 빚진 아주머니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방금 전에 서늘한 눈빛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온화한 미소만 남았습니다. 고마워, 잘 마실게. 윤숙은 따뜻한 보리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구수한 맛이 입안에 퍼졌어요. 비싼 차가 아니었지만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차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우는 자신의 이불을 윤숙에게 내어주고 구석에서 택배 상자를 베고 누웠어요. 아주머니, 편히 주무세요. 내일 아침에 제가 죽이라도 끓여드릴게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윤숙은 낡은 이불을 덮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았어요. 물이 샌 자국이 있는 허름한 천장이었죠. 비좁은 옥탑방에 낡은 가구와 택배 상자가 가득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민우의 다정한 배려 덕분이었죠. 생애 처음 느껴보는 기묘한 아늑함이었습니다. 외로운 권력의 정점보다 이름 모를 청년이 내어준 이 보잘것없는 방 한 칸이 세상 그 어떤 요새보다 안전하게 느껴졌어요. 윤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25년 동안 한시도 긴장을 풀지 못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밤만큼은 푹 잘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습니다. 윤숙은 비로소 깊은 잠에 빠져들었어요. 윤숙이 눈을 떴을 때 옥탑방에는 아침 햇살이 가득 들어와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푹 잔 기분이었어요. 몇 시간이나 잤는지 모르겠지만 몸이 한결 가뿐해진 느낌이었죠. 윤숙은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하지만 민우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어요. 어젯밤 택배 상자를 베고 자던 구석자리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접어둔 이불만 가지런히 놓여 있었죠. 민우야? 윤숙이 불러보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좁은 옥탑방 어디에도 민우의 흔적은 없었어요. 창문으로 밖을 내다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이미 한낮이 지난 시각이었죠. 민우는 새벽부터 일을 나간 모양이었습니다. 윤숙은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어제 사고로 트럭이 완파되었는데 대체 무엇을 타고 일을 나간 걸까요? 다리도 다쳤는데 쉬지도 않고 일을 나가다니. 그녀는 방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구석에 낡은 쪽지가 놓여 있었어요. 아주머니, 저 오토바이 배달 나갔어요. 밥은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따뜻한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윤숙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어요. 하루가 지나갔습니다. 오후가 되고 저녁이 되고 밤이 깊어갔어요. 민우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윤숙은 창문 앞에 앉아 달동네 골목길을 내려다보았어요. 혹시 민우가 돌아오나 싶어서 몇 번이고 고개를 내밀었죠. 하지만 좁은 계단에는 고양이 한 마리만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삐걱. 낡은 철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윤숙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민우가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처참했어요. 얼굴에는 검댕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아마 오토바이 배기가스를 맞으며 하루 종일 달렸나 봐요. 눈은 충혈되어 빨갛게 물들어 있었고 입술은 바싹 말라 있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다리였어요. 어제보다 더 심하게 절뚝거리고 있었습니다. 한 발자국 내디딜 때마다 얼굴이 찡그려졌죠.
분명 엄청난 통증을 참고 있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윤숙을 보자마자 환하게 웃었어요. 아주머니 기다리셨죠? 늦어서 죄송해요. 그리고 손에 들린 비닐봉지를 내밀었습니다. 저녁 사왔어요. 드세요. 윤숙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렇게 힘든 몸으로 하루 종일 일하고도 돌아오자마자 먼저 하는 말이 저녁 사왔다니요. 자기 걱정은 하나도 안 하고 오직 윤숙 걱정만 하는 이 청년이 대체 어떤 사람인 걸까요? 어서 앉아. 다리 아프잖아. 윤숙이 민우를 부축해 자리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비닐봉지를 열어보았어요. 봉지 안에는 2개의 도시락이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편의점 스티커가 말끔하게 붙어 있는 새 도시락이었어요. 제육볶음 도시락이었죠. 다른 하나는 스티커 위에 빨간 글씨로 팩이라고 적힌 도시락이었습니다. 유통기한이 지나 버려야 할 것들이었죠. 민우는 새 도시락을 윤숙 앞에 놓으며 젓가락을 챙겨주었습니다. 아주머니, 오늘 제육볶음 도시락 새로 나왔는데 고기가 실하더라고요. 얼른 드세요. 따뜻할 때 먹어야 맛있어요. 민우의 진심 어린 말에 윤숙은 목이 메어왔습니다. 새 도시락을 자기에게 주고 본인은 폐기 도시락을 먹으려는 것이 뻔히 보였거든요. 너는? 저요? 저는 이거 먹을 거예요. 민우는 아무렇지 않은 듯 폐기 도시락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구석에 앉아 뚜껑을 열었어요. 차가운 밥이었습니다. 반찬도 시들시들했죠. 하지만 민우는 개의치 않고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윤숙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수조원의 자산을 가진 대기업 회장. 원하면 세상에서 가장 비싼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사람. 그런 윤숙 앞에서 이 청년은 유통기한 지난 차가운 도시락을 국물도 없이 삼키고 있었습니다. 어제 김 실장과 통화할 때 느꼈던 회장의 냉철함이 민우의 모습 앞에 무너져 내렸어요.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차올랐죠. 아주머니, 왜 안 드세요? 맛없어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아니야. 맛있어. 근데 너는 왜 그런 걸 먹어? 이거요? 편의점에서 폐기되는 거 받아온 거예요. 어차피 버려지는 거니까 제가 먹어도 되거든요. 맛은 똑같아요. 민우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전혀 비참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음식을 아꼈다는 듯 뿌듯한 표정이었죠. 아주머니는 새 도시락 드세요. 사채 빚 갚으려면 기운 내셔야죠. 밥심이 최고잖아요. 어려운 형편에도 오히려 윤숙을 격려하는 민우. 윤숙은 참을 수 없는 의구심을 느꼈습니다. 이토록 선한 청년이 왜 고아로 힘들게 살아야 하는 걸까요? 왜 부모 없이 세상에 혼자 내던져져야 했던 걸까요? 윤숙은 자신의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제육볶음이 윤기가 자르르 흘렀어요. 고기가 실하고 양도 넉넉했죠. 하지만 윤숙은 그것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젓가락으로 제육볶음을 집어 민우의 도시락 위에 듬뿍 얹어주었어요. 자, 학생도 고기 좀 먹어. 같이 먹어야 맛있는 거야. 아주머니, 이건 아주머니 거예요. 됐어. 나 혼자 먹으면 체해. 같이 먹자. 윤숙은 고집스럽게 고기를 민우의 도시락에 옮겼습니다. 반은 나눠주고 반은 자기가 먹었죠. 민우는 쑥스러운 듯 고기를 받아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지막이 중얼거렸어요. 엄마가 차려준 밥상 같아요. 그 한마디에 윤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네. 저 엄마 얼굴도 모르거든요. 고아원에서 자랐으니까. 근데 만약 엄마가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누군가 저한테 반찬 얹어주는 거 처음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금세 웃음을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진짜 맛있어요. 윤숙의 가슴에 형언할 수 없는 파동이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쥐어짜이는 것 같았어요. 이 청년은 엄마 얼굴도 모르고 자랐습니다. 누군가 밥상에서 반찬을 얹어준 적이 한 번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폐기 도시락 위에 올려진 제육볶음 몇 점에 이토록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윤숙은 민우의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폐기 도시락을 먹으면서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검댕이 묻은 얼굴, 충혈된 눈, 갈라진 입술. 하지만 그 미소만은 순수하고 맑았어요. 윤숙은 생각했습니다. 이 청년이 어쩌면 하늘이 남편 대신 보내준 보물일지도 모른다고. 25년 전 남편을 잃고 살아온 세월. 그 긴 시간 동안 윤숙의 가슴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권력을 쥐어도 채워지지 않는 구멍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비좁은 옥탑방에서 폐기 도시락을 나눠 먹는 이 순간 그 구멍이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어요. 윤숙은 눈물을 훔치며 미소 지었습니다. 천천히 먹어. 체하겠다. 네, 아주머니. 두 사람은 말없이 도시락을 비웠습니다. 창문 너머로 달빛이 부드럽게 흘러들어왔어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매일같이 새벽에 나가 밤늦게 돌아왔어요. 찌그러진 트럭 대신 빌린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뛰었죠. 다친 다리는 나아지기는커녕 점점 더 심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도 민우는 신음하며 돌아왔어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부터 얼굴이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겨우 몇 발자국 걷고는 방바닥에 털썩 주저앉았죠. 민우가 낮은 신음을 내뱉었습니다. 허리를 숙이지도 펴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웠어요. 등 근육이 뭉쳐서 움직일 때마다 칼로 찌르는 듯한 통증이 밀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윤숙은 그 모습을 보다 못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민우야, 내가 팥이라도 좀 붙여줄게. 그렇게 아파하면서 어떻게 내일 또 일을 나가니? 아, 괜찮아요. 아주머니, 원래 이래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어서 엎드려. 윤숙의 목소리에 단호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민우는 더 이상 거절하지 못하고 바닥에 엎드렸어요. 윤숙은 구석에 놓인 구급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파스 몇 장과 빨간 약, 반창고가 전부였어요. 민우가 그동안 혼자서 몸을 돌봐왔다는 증거였죠. 윤숙은 파스를 꺼내 들고 민우 옆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민우의 티셔츠를 올렸어요. 땀에 젖은 등이 드러났습니다.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느라 하루 종일 오토바이를 탄 탓인지 근육이 딱딱하게 뭉쳐 있었어요. 윤숙은 안쓰러운 마음에 파스를 떼어 붙이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윤숙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어요. 민우의 왼쪽 견갑골 아래에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붉은색의 선명한 흉터였어요. 자세히 보니 그것은 나비 모양이었습니다. 마치 낙인처럼 피부에 깊이 새겨진 자국이었죠. 윤숙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파스를 든 손이 사정없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저 흉터, 저 나비 모양의 흉터. 25년 전 지옥 같았던 병원에서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날은 윤숙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이 될 예정이었어요. 처자일을 낳는 날이었거든요. 남편은 출장 중이었지만 소식을 듣자마자 병원으로 달려오겠다고 했습니다. 진통 끝에 아이가 태어났어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품에 안겨주었을 때 윤숙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였습니다. 작고 빨간 아기.
주먹을 꼭 쥔 채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윤숙은 눈물을 흘리며 아기의 얼굴을 어루만졌어요. 그때 아기의 등을 쓰다듬다가 무언가가 손끝에 닿았습니다. 속사계를 살짝 젖히자 아기의 왼쪽 견갑골 아래에 붉은색 반점이 보였어요. 나비 모양의 선천성 모반이었습니다. 우리 아기, 여기 예쁜 나비가 있네. 윤숙은 그 모반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어요. 이것이 내 아이의 표식이구나. 세상 어디에서도 내 아이를 알아볼 수 있는 낙인이구나. 하지만 행복은 거기까지였습니다. 갑자기 머리가 어지러워졌어요. 출산의 후유증이었는지 윤숙은 그대로 기절해버렸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눈을 떴을 때 아기는 없었어요. 의사와 간호사들이 침통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산모님, 정신 차리셨어요? 아기는요? 우리 아기 어디 있어요? 윤숙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인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이가 산모님이 주무시는 사이에 숨을 거뒀습니다.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윤숙은 귀를 의심했어요. 방금 전까지 품에서 울고 있던 아기가 죽었다니요? 거짓말. 방금 전까지 살아 있었잖아요. 윤숙은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어요. 간호사들이 달려와 윤숙을 붙잡았습니다. 산모님, 흥분하시면 안 돼요. 내 아기 돌려줘요. 윤숙은 미친 듯이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어요.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또 하나의 비보가 날아들었습니다. 산모님, 차분하게 들으세요. 남편분이 병원으로 오시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즉사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숙의 세상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한날 한시에 아이와 남편을 모두 잃었어요. 기절했다 깨어나니 세상에 혼자만 남아 있었습니다. 그 후로 25년, 윤숙은 지옥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낮에는 회사를 일으켜 세웠고, 밤에는 남편과 아이의 영정사진 앞에서 울었습니다. 한시도 그들을 잊은 적이 없었죠. 하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이 청년의 등에 25년 전 그 아기의 등에서 보았던 것과 똑같은 나비 모양의 흉터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그러세요? 민우가 고개를 돌려 윤숙을 바라보았습니다. 윤숙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죠. 아주머니, 얼굴이 창백해요. 어디 아프세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윤숙은 가까스로 입을 열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학생, 혹시 나이가 어떻게 돼? 네, 저요? 25살이에요. 25. 25년 전에 태어났다는 뜻이었습니다. 윤숙의 아이가 죽었다고 통보받은 그 해에. 생일은 언제고? 그게 진짜 생일은 몰라요. 민우가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였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랐거든요. 추운 겨울날 어느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일은 고아원에서 정해준 날이에요. 진짜 생일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윤숙의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추운 겨울날, 고아원 앞에 버려진 아기. 윤숙이 아이를 낳은 것은 12월이었어요. 한겨울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죽었다고 통보받은 것도 그날이었죠. 25살. 추운 겨울날 버려진 아기. 왼쪽 견갑골 아래에 나비 모양 흉터. 모든 것이 일치했습니다. 윤숙은 민우의 등을 멍하니 바라보았어요. 땀에 젖은 그 등에 선명하게 새겨진 나비 모양의 낙인. 설마. 윤숙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설마 내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 있었던 거야?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25년 전 의사가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이가 죽었다고. 산모가 잠든 사이에 숨을 거뒀다고. 하지만 그게 거짓말이었다면? 누군가 아이를 빼돌려 고아원 앞에 버렸다면? 윤숙은 소리 없는 비명을 삼켰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주머니,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민우가 다급하게 윤숙을 부축했습니다. 하지만 윤숙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온통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 찼거든요. 이 청년이 내 아들일지도 모른다. 2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이가 살아서 내 앞에 있는 것일지도 모른다. 윤숙은 가까스로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지금 확인해야 했어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기 학생, 나 잠깐 화장실 좀 다녀올게. 윤숙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옥탑방 밖으로 나갔어요. 골목 구석에서 윤숙은 가방에서 세컨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다. 지금 당장 할 일이 있어. 말씀하십시오, 회장님. 그 청년의 유전자 검사를 해야 해. 최대한 빨리. 유전자 검사요? 무슨 일이십니까? 윤숙은 깊이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내 아들일지도 몰라. 25년 전에 죽었다던 내 아들이 살아있을지도 몰라. 전화기 너머로 김 실장이 숨을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머리카락이든 뭐든 샘플을 구해서 보낼 테니까. 최고의 검사기관에 의뢰해. 결과 나오는 대로 바로 보고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숙은 전화를 끊고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어요. 여보, 혹시 우리 아이가 살아있는 걸까요? 윤숙은 하늘을 향해 속삭였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25년간의 고통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 속에 한 줄기 희망이 피어오르고 있었죠. 그날 밤 윤숙은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민우의 등에서 본 나비 모양 흉터가 눈앞에 아른거렸거든요. 눈을 감으면 25년 전 갓 태어난 아기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 작은 등에 새겨져 있던 똑같은 모양의 붉은 반점. 혹시 정말 내 아들인 걸까?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윤숙은 밤새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베개가 눈물로 흠뻑 젖었죠. 다음 날 새벽 민우는 여느 때처럼 일찍 일어나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일 나갈게요. 점심은 편의점에서 대충 때울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옥탑방을 나섰어요. 편의점에서 대충 때운다. 그 말이 윤숙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또 차가운 폐기 도시락을 먹겠다는 거죠. 국물도 없이 삼키던 그 모습이 떠올랐어요. 윤숙은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직접 도시락을 만들어서 가져다 주겠다고. 민우가 나간 후 윤숙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좁은 부엌에는 변변한 재료가 없었어요. 쌀 한 줌과 계란 몇 개, 김치 조금이 전부였죠. 하지만 윤숙은 그것으로 정성껏 밥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민우가 정말 자신의 아들이라면 25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밥을 이제라도 해주고 싶었거든요. 도시락통에 갓 지은 밥을 담고 그 위에 계란말이와 김치를 얹었습니다. 보기에는 초라했지만 한 땀 한 땀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도시락이었어요. 따뜻할 때 먹여야 하는데 빨리 가야겠다. 윤숙은 도시락을 보자기에 싸며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 전에 도착해야 했어요. 윤숙은 조심스럽게 옥탑방을 나섰습니다.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아주머니 행세를 해야 했기 때문에 모자를 푹 눌러쓰고 고개를 숙인 채 걸었죠.
민우에게 들었던 대로 버스를 타고 택배 대리점 근처에 도착했어요. 낡은 창고 건물들이 늘어선 공업지대였습니다. 기름 냄새와 먼지가 뒤섞인 공기가 코를 찔렀죠. 트럭들이 오가며 경적을 울렸어요.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쩌렁쩌렁한 고함 소리가 들려왔어요. 야, 이 자식아. 윤숙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불길한 예감이 들었죠. 발걸음을 재촉해 소리가 나는 곳으로 향했어요. 대리점 마당에 도착한 윤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마당 한복판에서 뚱뚱한 중년 남자가 민우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있었어요. 주변에는 직원들이 둘러서서 구경하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야, 한민우. 너 트럭 사고 낸 거 숨기면 모를 줄 알았어? 점주가 침을 튀기며 소리쳤습니다. 사장님, 그게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닥쳐. 점주가 민우를 바닥으로 거칠게 밀쳤어요. 민우가 먼지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당장 이번 달까지 트럭 수리비 5천만 원 해넣어. 못 해넣으면 넌 횡령으로 바로 감옥행이야. 점주가 민우의 가슴팍을 발로 밟으며 으르렁거렸습니다. 이 고아 자식아. 부모도 없는 놈이 누굴 믿고 까불어. 고아 자식. 그 말이 윤숙의 귀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민우가 무릎을 꿇었어요. 먼지투성이가 된 얼굴로 점주를 올려다보며 두 손을 모았습니다. 사장님,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돈은 반드시 갚을게요. 시간을 조금만 주세요. 시간? 웃기지 마. 당장 이번 달까지 안 가져오면 경찰에 넘긴다. 점주가 민우의 배를 발로 걷어찼어요. 민우가 고개를 숙인 채 신음을 삼켰습니다. 윤숙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성이 끊어졌어요. 이게 무슨 천인공노할 짓이야. 윤숙이 대리점 마당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점주 앞에 벽처럼 서서 서슬 퍼런 눈빛으로 노려보았죠. 사람이 다쳤는데 돈이 문제야? 저 아이가 트럭 사고 낸 건 다른 사람 목숨을 살리려다 그런 거야. 평소에 인자한 아주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조원대 기업을 이끄는 철의 여제가 서 있었어요. 점주가 당황한 표정으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곧 비웃음을 터뜨렸어요. 뭐야, 이 여자는? 어디서 남의 일에 참견이야? 아주머니, 안 돼요. 나서지 마세요. 민우가 다급하게 윤숙을 말렸습니다. 그리고 윤숙을 자신의 뒤로 숨기며 점주 앞에 다시 무릎을 꿇었어요. 사장님, 죄송합니다. 이분은 제가 아는 분인데 아무것도 모르세요. 제가 잘 타이를게요. 너네 둘 다 같이 유치장 갈래? 점주가 비열하게 웃으며 땅바닥에 가래침을 뱉었습니다. 꺼져. 이번 달까지 돈 못 가져오면 둘 다 끝장이야. 점주는 그렇게 내뱉고 사무실로 들어가 버렸어요. 마당에는 먼지투성이가 된 민우와 윤숙만 남았습니다. 민우가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윤숙의 손을 잡았어요.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다친 데 없으세요? 자신이 맞았으면서 오히려 윤숙을 걱정하는 민우. 윤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는 괜찮아. 너는? 너 다친 거 아니야? 저는 괜찮아요. 익숙해요. 이 정도는. 익숙하다는 말이 윤숙의 심장을 후볐습니다. 아주머니, 어서 옥탑방으로 돌아가세요. 여기 위험해요. 민우가 윤숙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윤숙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때 윤숙의 눈에 손에 들린 도시락이 보였습니다. 아침에 정성껏 싸온 도시락이었어요. 따뜻할 때 먹이려고 서둘러 왔건만 이미 식어버렸죠. 결국 건네주지도 못했습니다. 윤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눈에서 불꽃이 튀었어요.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습니다.
속으로 맹세했습니다. 내 아들의 무릎을 꿇린 데가 내 놈의 인생 전부를 걸어야 할 것이다. 감히 내 아이를 고아 자식이라고 불렀어? 그 입을 찢어버리겠어. 윤숙은 식어버린 도시락을 가슴에 안은 채 대리점을 떠났습니다. 등 뒤에서 점주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지금은 참아야 했습니다. 신분을 들킬 수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반드시 갚아줄 거예요. 피눈물 나게. 저 인간이 평생 후회하며 살도록.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숙은 김 실장의 연락을 기다리며 애가 탔어요.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죠. 그날도 민우는 새벽같이 일을 나갔습니다. 점주에게 당한 일 이후에도 민우는 묵묵히 일을 계속했어요. 5천만 원이라는 빚을 갚기 위해서였죠. 민우가 나간 후 윤숙은 창가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품속의 세컨드폰이 진동했어요. 김 실장이었습니다. 윤숙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자 일치 99.9%입니다. 도련님이 확실합니다. 윤숙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졌습니다. 99.9%. 내 아들이 맞다. 25년 동안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이가 살아있었다. 윤숙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릎이 바닥에 부딪히며 쿵 소리가 났어요. 하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온몸의 감각이 사라진 것 같았죠.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윤숙은 옥탑방 바닥을 손톱으로 긁으며 25년치의 한 맺힌 눈물을 쏟아냈어요. 손톱이 갈라지고 피가 났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이 살아있었어. 우리 아들이 살아서 내 옆에 있었어. 윤숙은 하늘을 향해 절규했습니다. 25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죽은 줄 알았던 아이. 한 번도 안아보지 못한 아이. 엄마라고 불러본 적 없는 아이. 그 아이가 25년 동안 고아원에서 혼자 자랐습니다. 부모 없이, 의지할 곳 없이, 폐기 도시락을 먹으며 점주에게 멱살 잡히며 미안해, 미안해, 우리 아들. 윤숙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흐느꼈습니다. 아들에게 해주지 못한 25년의 세월이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눈물이 마르고 나서야 윤숙은 가까스로 정신을 추슬렀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윤숙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눈물로 충혈된 눈에 서슬 퍼런 빛이 감돌았어요. 김 실장에게 25년 전 병원 관계자 전원을 비밀리에 조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직원까지 한 명도 빠짐없이 누가 내 아들을 빼돌렸는지 그 배우가 누구인지 반드시 찾아내야 했죠. 윤숙의 목소리는 냉혹했습니다. 철의 여제가 돌아온 것이었죠.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십시오. 며칠 전 민우를 괴롭힌 택배 대리점 점주. 그 인간 뒷조사해. 탈세, 임금체불, 뭐든 잡히는 거 다 찾아내. 즉시 착수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윤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내 아들의 무릎을 꿇린 데가 이제 받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며칠 후 김 실장으로부터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점주 비리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수년간의 탈세 내역과 직원들 임금 체불 기록입니다. 노동법 위반도 여러 건 있습니다. 잘했어. 그거 국세청이랑 택배 본사에 제보해. 윤숙의 지시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었습니다. 확보된 증거는 국세청과 택배 본사에 익명으로 제보되었어요. 국세청 조사가 들어갔고 택배 본사에서도 점주의 계약 위반 사항을
검토하기 시작했죠. 그리고 김 실장을 통해 또 하나의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사고 당시 민우의 희생 정신을 강조한 목격자 제보가 택배 본사에 전달된 것이었죠. 목숨을 걸고 다른 사람을 구한 용감한 청년이 오히려 점주에게 폭행과 협박을 당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보는 본사에 큰 파장을 일으켰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였습니다. 민우가 일을 마치고 옥탑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민우의 표정이 달랐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한박 웃음을 지었어요. 아주머니, 본사에서 전화 왔어요. 저 용감한 시민으로 선정됐대요. 민우의 눈이 반짝반짝 빛났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이었어요. 사고 때 다른 사람 구한 걸 본사에서 알게 됐다며 트럭 수리비 전액 면제에 신차까지 지원받게 됐다고 했습니다. 5천만 원을 안 갚아도 된다며 좁은 옥탑방 안을 뛰어다녔어요. 그리고 점주도 계약 해지됐다고 했습니다. 탈세랑 임금 체불로 조사받는다고요. 민우의 표정에는 통쾌함보다 안도감이 더 컸어요. 드디어 악몽이 끝났다는 안도감. 윤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속으로 다짐했어요. 아가, 이제 시작이야. 내 눈물만큼 저놈들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해주마. 점주는 맛보기일 뿐이야. 그날 밤 김 실장에게서 또 전화가 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복귀하셔야 합니다. 장례식 이후 회사가 혼란스럽습니다. 아직이야. 하지만 회장님, 배우를 잡기 전까진 난 죽은 사람이야. 범인이 방심하고 있을 때 꼬리를 잡아야 해. 윤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다른 이유도 있었어요. 아들 민우의 곁에 조금이라도 더 있고 싶었거든요. 25년 동안 함께하지 못한 시간을 조금이라도 채우고 싶었습니다. 한밤중 김 실장이 몰래 옥탑방을 찾아왔습니다. 민우가 깊이 잠든 것을 확인한 후 윤숙은 김 실장에게서 서류 봉투를 받았어요. 여기 25년 전 그 병원에 근무했던 모든 사람의 명단입니다. 의사, 간호사, 행정 직원 전원입니다. 윤숙은 서류를 펼쳤습니다. 수십 개의 이름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이 중에 범인이 있어. 내 아들을 빼돌린 놈이. 윤숙의 눈빛이 서늘하게 빛났습니다. 하나하나 이름을 훑어보았어요. 복수의 타깃을 정하는 눈빛이었죠. 반드시 찾아내겠습니다, 회장님. 그래. 한 놈도 빠짐없이 파헤쳐. 누가 내 아들을 고아원에 버렸는지, 그리고 그 배우가 누구인지. 김 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물러갔습니다. 윤숙은 잠든 민우를 바라보았어요. 택배 상자를 베고 곤히 자는 아들의 얼굴. 25년 만에 찾은 소중한 내 아이. 아가, 엄마가 반드시 진실을 밝혀줄게. 누가 너를 버렸는지, 누가 우리를 갈라놓았는지. 윤숙은 아들의 이마에 살며시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서류 봉투를 가슴에 안은 채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어요. 복수의 칼날이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김 실장에게서 급한 연락이 왔습니다. 회장님, 당시 집도일을 찾았습니다. 해외에서 숨어 살고 있었습니다. 윤숙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25년 전 자신의 출산을 담당했던 의사. 아이가 죽었다고 통보했던 바로 그 사람이었죠. 지금 어디야? 제가 직접 모셔왔습니다. 만나시겠습니까? 윤숙은 민우가 일 나간 틈을 타 김 실장이 마련한 은밀한 장소로 향했습니다. 낡은 창고 건물 지하였어요. 습기 찬 공기가 코를 찔렀죠. 창고 안에는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25년 전에는 젊고 패기 넘치던 의사였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쭈글쭈글한 주름과 흰 머리카락만 남은 늙은이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눈에는
깊은 죄책감이 서려 있었어요. 윤숙이 노인 앞에 섰습니다. 차가운 눈빛으로 내려다보았죠. 25년 전 그날 밤, 내 아이에게 무슨 짓을 한 거야? 노인의 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윤숙을 바라보더니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노인은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박으며 용서를 빌었어요. 부회장님이 시킨 겁니다. 박성철 부회장이요. 윤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박성철, 남편의 오른팔이었던 사람. 남편이 죽은 후 회사를 함께 이끌어온 부회장. 그 이름이 노인의 입에서 나왔어요. 부회장은 아이를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었어요. 갓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래서 몰래 고아원 앞에 버렸습니다. 윤숙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주먹을 꽉 쥐니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어요. 왜 그런 짓을 시킨 거야? 아들이 태어나면 후계자 문제로 곤란하다고 했습니다. 도박빚을 갚아줄 테니 시키는 대로 하라고 했습니다. 돈을 받고 입을 다물었죠. 그 후로 해외로 도망쳤습니다. 박성철, 그가 내 아이를 죽이려 했다. 윤숙은 김 실장을 돌아보았습니다. 남편의 사고도 다시 조사해. 김 실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며칠 후 또 하나의 충격적인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25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 당시에는 단순 사고로 처리되었죠. 빗길에 미끄러져 트럭과 충돌했다고. 하지만 김 실장이 당시 기록을 재검토하고 목격자들을 추적한 결과 끔찍한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사고를 낸 트럭 기사는 박성철이 매수한 사람이었어요. 남편의 차를 미리 알고 기다렸다가 고의로 들이받은 것이었죠. 계획된 살인이었습니다. 윤숙은 보고서를 읽으며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손에 든 종이가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남편은 사고로 죽은 게 아니었어요. 살해당한 거였습니다. 그것도 가장 믿었던 오른팔에게. 이 악마 같은 놈. 윤숙의 입에서 신음 같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이후였어요. 박성철은 남편을 죽인 직후 남편의 이름을 딴 장학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성민 장학재단. 어려운 학생들을 돕겠다는 명목으로 만든 재단이었죠. 자신이 죽인 사람의 이름으로 재단을 만들다니. 그것도 충성심을 증명하고 이미지를 세탁하기 위해서. 윤숙은 구역질이 났습니다. 하지만 진짜 비극은 따로 있었어요. 김 실장이 가져온 서류 더미 속에서 윤숙은 한 장의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성민 장학재단 장학금 신청서였어요. 신청자 이름은 한민우. 6년 전 날짜가 적혀 있었죠. 윤숙의 손이 멈췄습니다. 민우였어요. 고등학교 시절 민우가 이 재단에 장학금을 신청했던 거예요. 성적표도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전교 상위권이었죠. 담임 선생님의 추천서도 있었어요.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성실하고 똑똑한 학생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아래에 빨간 도장이 찍혀 있었어요. 불합격. 사유란에는 짧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박 부회장 지시, 예산 삭감, 지원 축소. 윤숙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붙은 재단이었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누구보다 먼저 도와줬을 학생. 하지만 그 재단을 장악한 박성철이 예산 삭감을 이유로 거절한 거였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정작 친아들의 앞길을 막았어요. 그것도 아버지를 죽인 자의 손에 의해서. 윤숙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민우의 대학 입시 기록이었습니다.
민우는 대학에 합격했었어요. 하지만 등록금을 마련하지 못해 입학을 포기했죠. 장학금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꿈을 접고 생계를 위해 택배 상자를 들어야 했습니다. 윤숙은 서리를 바라보며 피눈물을 흘렸어요. 옥탑방 구석에서 본 낡은 책들이 떠올랐습니다. 민우가 틈틈이 독학하던 전공 서적들, 대학에 가지 못해 혼자서 공부했던 흔적들이었죠. 그리고 벽에 붙어 있던 택배기사 자격증, 대학 합격증 대신 받았을 그 자격증, 민우가 그 자격증을 받으며 기뻐했을 그 외로운 날을 생각했습니다. 부모도 없이 장학금도 없이 혼자서 살아남아야 했던 20 초반의 청년. 꿈을 포기하고 새벽부터 밤까지 택배를 날라야 했던 그 고단한 시간들. 윤숙은 바닥에 주저앉아 서리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내 아들이 이렇게 살아왔구나. 내 자식인 줄도 모르고 아버지를 죽인 자의 발 아래서 짓밟히며 치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온몸을 태웠어요. 박성철, 그놈이 내 남편을 죽였습니다. 내 아들을 고아원에 버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이름을 팔아 재단을 만들고 그 재단으로 내 아들의 앞길까지 막았습니다. 윤숙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눈물을 훔치고 눈을 들었어요. 그 눈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습니다. 오직 차갑고 서늘한 복수심만이 타오르고 있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김 실장의 휴대폰이 울렸어요. 급한 전화였습니다. 통화를 마친 김 실장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어요. 회장님, 큰일입니다. 박 부회장 쪽에서 회장님의 생존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윤숙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사라진 회장님을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인근 옥탑방 밀집 지역에서 목격되었다는 보고가 들어갔다고요. 윤숙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박성철이 자신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옥탑방 지역을 수색하고 있다는 것은 민우도 위험하다는 뜻이었죠. 지금 박 부회장이 수하들을 풀어서 회장님을 찾고 있습니다. 김 실장, 경호 인원을 옥탑방 주변에 배치해 들키지 않게 숨어서 지켜보도록 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윤숙은 창 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저녁 옥탑방으로 돌아오자 민우가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윤숙을 보자 환하게 웃었습니다. 아주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녁 같이 먹어요. 윤숙은 그 웃음을 바라보며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숨어 있을 수 없었어요. 박성철이 먼저 찾아오기 전에 반격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 민우가 잠든 후 윤숙은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성철의 회장 취임식이 언제지? 다음 주입니다. 주주들과 언론 앞에서 공식 취임사를 할 예정입니다. 윤숙의 입가에 차가운 미소가 번졌어요. 그 자리에서 끝내겠어. 그가 나눔과 윤리를 떠들 때 살인 교사와 재단 비리 증거를 터뜨릴 거야. 완벽한 함정을 준비해. 윤숙은 창밖의 어둠을 응시했습니다. 달빛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어요. 박성철, 내가 뺏은 내 아들의 미래, 내 목숨으로도 다 갚지 못할 거다. 복수의 칼날이 마침내 빛을 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윤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도 전이었어요. 좁은 부엌에서 조용히 밥을 짓기 시작했죠. 쌀을 씻는 손이 떨렸습니다. 오늘이 마지막 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어요. 박성철의 하수들이 옥탑방 주변을 어슬렁거리고 있었습니다.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었죠. 윤숙은 정성껏 밥상을 차렸습니다. 갓 지은 흰 쌀밥, 계란말이, 김치. 대단한 반찬은 아니었지만 한 땀 한 땀 어머니의 마음을 담은 밥상이었어요. 민우가 눈을 비비며 일어났습니다. 밥상을 보더니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주머니, 이게 다 뭐예요?
이렇게 일찍 일어나셨어요? 어서 먹어. 오늘 하루도 힘들 텐데 든든하게 먹고 나가야지. 민우는 환하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고 밥을 퍼먹기 시작했어요. 맛있다며 연신 고개를 끄덕였죠. 윤숙은 밥을 먹는 민우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25년 만에 찾은 아들. 아직 엄마라고 부르지 못하는 아들. 이 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곧 올 거예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아주머니, 왜 안 드시고 쳐다만 보세요? 응, 먹는 모습이 보기 좋아서. 어서 많이 먹어. 민우는 쑥스러운 듯 뒷머리를 극적이며 밥을 비웠습니다. 밥그릇 바닥이 드러날 때까지 깨끗이 먹었어요. 잘 먹었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아주머니 손맛이 제일이에요. 그 한마디에 윤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민우가 출근 준비를 마치고 문 앞에 섰습니다. 낡은 택배 점퍼를 입고 운동화 끈을 조였어요. 다녀올게요, 아주머니. 민우가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문 밖에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줄지어 서 있었습니다. 대여섯 명은 되어 보였어요. 하나같이 덩치가 크고 험악하게 생긴 자들이었죠. 맨 앞에 선 남자가 한민우 맞냐고 물었습니다. 민우가 대답하기도 전에 남자들이 우르르 옥탑방 안으로 밀고 들어왔어요. 민우를 밀쳐내고 방 안을 둘러보더니 구석에 서 있는 윤숙을 발견했습니다. 저 여자를 데려가라는 명령이 떨어졌어요. 남자 둘이 윤숙에게 다가갔습니다. 아주머니, 민우가 달려들었어요. 윤숙을 붙잡은 남자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이 아주머니한테 손대지 마. 남자가 귀찮다는 듯 민우를 밀쳤어요. 하지만 민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달려들어 남자의 허리를 붙잡았죠. 퍽! 둔탁한 소리와 함께 민우의 몸이 쓰러졌습니다. 이마에서 피가 흘러내렸어요. 의식이 희미해지는 것 같았죠. 민우야. 윤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남자들의 손을 뿌리치고 민우에게 달려갔어요. 바닥에 쓰러진 민우의 머리를 품에 안았습니다. 피가 윤숙의 손을 적셨어요. 따뜻하고 끈적한 피, 아들의 피, 윤숙의 눈앞이 빨갛게 물들었습니다. 이성이 끊어졌어요. 감히. 윤숙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완전히 변해 있었어요. 방금 전까지 연약한 아주머니의 눈빛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그 자리에는 수조원대 기업을 이끄는 철의 여제가 서 있었죠. 감히 내 놈들이 누구 몸에 손을 대느냐. 윤숙의 목소리가 옥탑방 전체를 울렸습니다. 차갑고 서늘한 목소리였어요. 건달들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당장 그 더러운 손 치우지 못해. 윤숙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피 묻은 손으로 건달들을 가리켰어요. 눈에서 살기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건달들이 움찔했어요. 분명 힘없는 아주머니였는데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거든요. 범접할 수 없는 위압감이 느껴졌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옥탑방 바깥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어요.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여러 대의 차가 동시에 멈추는 소리였죠. 곧이어 골목을 가득 메운 검은색 세단들이 보였습니다. 수십 대는 되어 보였어요. 차 문이 열리고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아까 건달들과는 분위기가 달랐어요. 훨씬 더 날카롭고 훈련된 움직임이었죠. 경호원들이었습니다. 맨 앞에 김 실장이 있었어요. 그가 옥탑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김 실장이 윤숙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경호원들이 우르르 들이닥쳐 건달들을 순식간에 제압했어요. 팔을 꺾고 바닥에 엎드리게 했죠. 모시러 왔습니다. 모두 정리했습니다. 김 실장의 외침에 건달들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민우는 희미해지는 의식 속에서 그 광경을 보았어요. 흐릿한 시야로 자신이 목숨 걸고 지키려 했던 아주머니, 사채업자에게 쫓기는 불쌍한 여자라고 생각했던 사람. 그 사람 앞에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이라고 부르며, 회장님? 이게 다 무슨 일이지? 민우의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어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눈앞이 점점 어두워졌죠. 아주머니의 얼굴이 흐릿하게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의식이 끊어졌어요. 민우야. 윤숙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축 늘어진 민우에게 달려가 무릎을 꿇었어요. 피 흘리는 아들을 품에 안았습니다.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죠. 민우야, 정신 차려. 제발, 제발. 윤숙이 민우의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어요. 차갑게 식어가는 뺨. 대답 없는 아들. 윤숙의 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내 아들이야. 이 아이가 내 아들이라고. 윤숙이 울부짖었어요. 의식 없는 민우를 꽉 끌어안으며 25년간 하지 못했던 말을 쏟아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어. 25년 동안 혼자 두어서 미안해. 김 실장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도련님을 병원으로 모셔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상처가 깊다고요. 윤숙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인 얼굴이었지만 눈빛은 차갑게 변해 있었습니다. 민우를 최고의 병원으로 이송하고 최고의 의료진을 붙이라고 명령했어요. 윤숙은 제압당한 건달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서슬 퍼런 눈빛이었어요. 저놈들을 가두고 누가 보냈는지 토해내게 하라고 했죠. 경호원들이 건달들을 끌고 나갔습니다. 윤숙은 창밖을 바라보았어요. 아침 햇살이 옥탑방으로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냉혹했죠. 그리고 박 부회장. 그놈에겐 내가 직접 지옥을 보여주겠다. 철의 여제가 돌아왔습니다. 민우가 눈을 떴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얗고 깨끗한 천장. 옥탑방에 물샌 자국이 있던 그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손을 올려보니 붕대가 감겨 있었습니다. 그제야 기억이 떠올랐죠. 건달들, 쇠파이프, 그리고 아주머니. 민우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어요. 병실 한쪽에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이 낯설었어요. 옥탑방에서 낡은 옷을 입고 함께 패기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아주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고급스러운 수트를 입고 있었어요. 단정하게 올린 머리, 우아한 자세, 범접할 수 없는 기품이 온몸에서 풍겼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 같았죠. 윤숙이 민우가 깨어난 것을 알아챘어요. 자리에서 일어나 침대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눈가가 붉게 부어 있었어요. 밤새 울었던 것 같았죠. 민우야, 정신이 들어? 윤숙이 떨리는 손을 내밀어 민우의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손을 확 뿌리쳤어요. 아주머니, 이게 다 무슨 일이에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란과 두려움이 뒤섞인 눈빛이었어요. 윤숙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어요. 피눈물 같았죠. 민우야, 내가 내 엄마다. 25년 전 죽은 줄로만 알았던 내 아들이 너였어. 민우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엄마, 지금 뭐라고 한 거예요? 말도 안 돼요. 민우가 고개를 세차게 저었습니다. 몸을 일으켜 침대 반대편으로 물러났어요. 난 부모한테 버려진 고아예요. 고아원 앞에 버려져 있었다고요. 나 같은 놈 데리고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25년간 품어왔던 상처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윤숙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지였어요.
친자 확인 99.9%라고 적혀 있었죠. 그리고 낡은 사진들, 갓 태어난 아기 사진, 초음파 사진. 하지만 민우는 보지도 않았습니다. 고개를 돌려버렸어요. 가세요. 저한테 엄마 같은 거 없어요. 민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윤숙은 입술을 깨물며 서류를 침대 옆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병실을 나섰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윤숙은 매일 병원을 찾았어요. 정성스럽게 끓인 죽을 들고 병실 문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어요. 가세요. 저한테 엄마는 없다고요. 문 너머로 민우의 차가운 목소리만 들려왔죠. 윤숙은 문 앞에 죽그릇을 내려놓고 돌아서야 했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25년 만에 찾은 아들이 자신을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했어요. 갑자기 나타나 엄마라고 하면 누가 믿겠어요. 25년 동안 혼자서 버텨온 아이에게 지금 와서 엄마라니. 민우의 입장에서는 황당하고 분노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어느 날 윤숙이 또다시 문전박대를 당하고 돌아선 후였습니다. 김 실장이 조용히 병실 문을 두드렸어요. 민우는 아무 대답이 없었지만 김 실장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민우는 침대에 등을 기대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김 실장을 보더니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김 실장은 말없이 민우의 침대 옆 의자에 앉았어요. 그리고 담담한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련님, 회장님이 25년간 어떻게 사셨는지 아십니까?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귀는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회장님은 평생을 얼음 같은 방에서 혼자 주무셨습니다. 넓은 저택에 수십 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마음을 나눌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김 실장의 목소리가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매년 남편분 생일이면 새벽부터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셨습니다. 그리고 초상화 앞에서 혼자 울었어요. 25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요. 민우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회장님은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남편과 아이를 지키지 못한 죄인이라고, 단 한순간도 편히 웃어본 적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김 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품에서 오동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 민우의 침대 옆에 놓았습니다. 이건 회장님이 차마 전하지 못하고 문 앞에 두고 가신 겁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김 실장은 그 말만 남기고 병실을 나갔습니다. 민우는 오동나무 상자를 바라보았어요.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병실에 고요한 정적만 흘렀죠. 깊은 밤이 되어서야 민우는 상자에 손을 뻗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뚜껑을 열었어요. 상자 안에는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있었습니다. 손바닥보다 작은 신발이었어요. 하얀 레이스가 달린 예쁜 신발. 25년이 지났지만 깨끗하게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노트가 있었어요. 표지에 서툰 글씨로 육아일기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민우는 떨리는 손으로 노트를 펼쳤어요. 첫 장에 초음파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흐릿한 흑백 사진이었어요. 그 옆에 남자의 서툰 글씨가 적혀 있었죠. 여보, 우리 아기 심장 소리 들었어? 콩닥콩닥 뛰더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아이로 키워주자. 민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오늘 아기가 발로 찼대. 여보가 배를 만지며 웃더라. 우리 아들 축구선수 되려나? 또 다음 장. 우리 아들 나중에 커서 뭐가 될까? 박사? 의사? 뭐가 되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일기장 마디마디에 태어날 아기를 향한 사랑이 가득했어요.
아빠의 글씨, 엄마의 글씨가 번갈아 가며 적혀 있었습니다. 아기 이름을 뭘로 할까 고민하는 내용도 있었고, 아기 방을 어떻게 꾸밀지 설레는 마음도 적혀 있었죠.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어요. 자신은 버려진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모에게 필요 없어서 버림받은 아이라고요. 25년 동안 그렇게 믿어왔어요. 하지만 이 일기장에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기다리고 가장 사랑했던 부모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민우는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내일이면 드디어 우리 아기를 만난다. 얼마나 기다렸는지 몰라. 여보 사랑해. 우리 아기도 사랑해. 거기서 일기는 끊겨 있었어요. 더 이상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았습니다. 민우는 알았습니다. 그 다음 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버지가 사고로 돌아가시고 자신은 죽었다는 거짓 통보와 함께 고아원에 버려졌다는 것을. 일기는 거기서 멈춰버렸어요. 25년 동안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일기장을 가슴에 꼭 안았어요. 작은 아기 신발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리고 터뜨렸어요. 25년간 참아왔던 울음을. 엄마. 민우의 입에서 평생 한 번도 불러보지 못했던 그 단어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엄마. 오열이 병실을 가득 채웠어요. 민우는 아기 신발을 가슴에 품고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민우는 눈을 떴어요. 밤새 울다 지쳐 잠들었던 거죠.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침대에서 내려와 병실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복도 의자에 윤숙이 앉아 있었어요. 고개를 떨구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트는 구겨져 있었고 얼굴은 초췌했어요. 밤새 병원 복도에서 뜬 눈으로 지새운 것 같았습니다. 민우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비틀거리며 윤숙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어요. 잠든 윤숙의 얼굴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엄마. 민우의 목소리에 윤숙이 눈을 떴어요. 눈앞에 민우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채로. 엄마, 나 버린 거 아니었죠? 나 기다려준 거 맞죠?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목소리였어요. 윤숙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말없이 민우를 끌어안았어요. 민우도 윤숙을 꽉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복도에서 한참 동안 울었어요. 25년의 세월을 눈물로 씻어내며. 취임식 당일이었습니다. 화려한 호텔 대연회장에 수백 명의 하객이 모여 있었어요. 주주들, 임원들, 그리고 각 언론사 기자들까지. 오늘은 박성철 부회장이 공식적으로 회장 자리에 오르는 날이었죠. 성철은 무대 뒤에서 거울을 보며 넥타이를 매만졌습니다. 입꼬리가 슬며시 올라갔어요. 25년을 기다렸습니다. 드디어 이 자리가 자신의 것이 되는 날이었죠. 하지만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어요. 윤숙이었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시신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혹시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머릿속을 맴돌았죠. 성철은 측근을 불러 지시했습니다. 사설 경호원들을 연회장 곳곳에 배치하라고요. 만약 윤숙이 나타나면 즉시 제 앞에서 병원으로 보내라고 했어요.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다는 명목으로 사회적으로 매장할 계획이었죠. 회장님은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이상해지셨습니다. 나타나면 즉시 병원으로 압송해. 성철의 지시에 경호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취임식이 시작되었어요. 성철은 당당하게 무대 위로 올라갔습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졌어요. 기자들의 카메라가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성철은 미소를 지으며 연단 앞에 섰어요.
존경하는 주주 여러분, 그리고 임직원 여러분. 성철이 마이크를 잡고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저는 고인이 되신 회장님의 뜻을 이어받아.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연회장 정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모든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습니다. 문 앞에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검은색 수트를 완벽하게 차려입은 모습이었습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치켜든 자세. 범접할 수 없는 위험이 온몸에서 뿜어져 나왔죠. 윤숙이었습니다. 그녀의 뒤에는 김 실장과 수십 명의 경호원들이 도열해 있었어요. 휠체어도 환자복도 아니었습니다. 완벽한 회장의 모습이었죠. 연회장 전체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았어요. 성철의 얼굴이 사색으로 변했습니다. 마이크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회장님? 성철이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애써 침착한 척했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윤숙은 천천히 연단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구두굽이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만이 연회장에 울렸어요. 성철이 배치한 사설 경호원들이 막아서려 했지만 김 실장의 경호원들이 먼저 제압했습니다. 윤숙이 연단 위로 올라섰어요. 성철과 마주 섰습니다. 서늘한 눈빛이었죠. 박상무, 내 자리가 그리 탐나더냐? 윤숙의 목소리가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목소리였어요. 주인을 내쫓고 앉으려니 발등이 불타는 것 같았겠지. 성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하지만 곧 억지 웃음을 지었어요. 회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그저 회장님이 안 계신 동안 회사를 지키려고. 조용히 해. 윤숙이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어요. 연회장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떠올랐습니다. 25년 전 병원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이었어요. 간호사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고 몰래 병원을 빠져나가는 모습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이어서 당시 집도이의 자백 영상이 나왔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하는 노인의 얼굴이 스크린 가득 펼쳐졌습니다. 박성철 부회장이 아이를 죽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차마 그럴 수 없어서 고아원 앞에 버렸습니다. 연회장이 술렁거렸어요. 주주들과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에 또 다른 자료가 떠올랐어요. 25년 전 남편의 교통사고 기록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트럭 기사가 성철에게 돈을 받은 통장 내역. 고의로 남편의 차를 들이받았다는 증거였죠. 이어서 이성민 장학재단의 비자금 세탁 내역, 횡령 증거들이 줄줄이 공개되었습니다. 숫자와 장부가 스크린을 가득 채웠어요. 성철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건 다 조작이야. 전부 거짓말이라고. 성철이 소리쳤어요.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지고 떨렸습니다. 이 여자가 미쳤어. 사고 충격으로 정신이 나간 거야. 성철이 발악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의 말을 믿지 않았어요. 스크린에 떠오르는 증거들이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연회장 뒤쪽 문이 열리고 경찰들이 들이닥쳤어요. 수십 명의 경찰이 연회장 안으로 밀려들었습니다. 박성철 씨 살인교사 및 횡령 혐의로 체포합니다. 경찰이 체포영장을 내밀었어요. 성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이럴 수 없어. 나는 회장이야. 감히 나를 체포해. 성철이 버둥거렸습니다. 하지만 경찰들이 그의 팔을 비틀어 뒤로 꺾었어요. 찰칵.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연회장에 울렸습니다. 이건 음모야. 다 음모라고. 성철이 끌려가면서 악을 썼어요. 하지만 플랫이 세례만 쏟아질 뿐 아무도 그를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그에게 아부하던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어요. 연회장 문이 닫히고 성철의 외침이 멀어져 갔습니다. 정적이 흘렀어요. 윤숙이 연단 위에 홀로 섰습니다. 수백 명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어요. 그때 연회장 뒤쪽에서 누군가 걸어 나왔습니다. 민우였어요. 깔끔한 수트를 차려입고 어머니 곁으로 다가왔죠. 이마에 붕대 자국이 아직 남아 있었지만 눈빛은 단단했습니다. 윤숙이 민우의 손을 잡았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연단 위에 섰습니다. 연회장에 모인 모든 사람이 고개를 숙였어요. 주주들, 임원들, 기자들까지. 철의 여제와 그녀의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25년간의 복수가 끝났습니다. 민우가 처음으로 어머니의 저택에 발을 들였습니다. 대문을 지나자 넓은 정원이 펼쳐졌어요. 잘 가꿔진 잔디밭과 분수대, 그리고 저 멀리 보이는 거대한 저택. 민우는 입이 벌어졌습니다. 옥탑방에서 함께 패기 도시락을 나눠 먹던 그 아주머니가 이런 곳에 살았다니. 현관문이 열리자 화려한 샹들리에가 눈에 들어왔어요. 대리석 바닥, 높은 천장, 값비싼 그림들. 민우는 어색하게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구수한 냄새가 흘러왔어요. 민우의 코끝을 간지리는 익숙한 냄새였죠. 고등어 조림이었습니다. 민우의 눈가가 촉촉해졌어요. 옥탑방에서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이 떠올랐거든요. 편의점 고등어 조림을 양은상에 올려놓고 함께 먹었던 그 순간, 민우는 냄새를 따라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멈춰 섰어요. 윤숙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가사 도우미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어머니 혼자서 칼을 들고 물을 썰고 있었죠.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모습이었습니다. 윤숙이 민우를 발견하고 환하게 웃었어요. 왔어? 조금만 기다려. 엄마가 밥 차려줄게. 엄마. 그 단어가 민우의 가슴에 따스하게 스며들었습니다. 옥탑방에서는 민우가 어머니를 위해 밥을 차렸죠. 하지만 이제는 어머니가 아들을 위해 밥을 짓고 있었어요. 25년 동안 해주지 못했던 밥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말없이 어머니 옆에 섰어요. 그리고 함께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가 고등어를 굽는 동안 민우가 밥을 푸고 어머니가 국을 끓이는 동안 민우가 상을 차렸어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화려한 식당이 아닌 부엌 한켠의 작은 식탁에서요. 마치 옥탑방에서처럼. 1년이 흘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민우는 저택 마당에 서 있었어요. 그의 앞에 검은색 자동차 한 대가 서 있었습니다. 에쿠스였어요. 1년 전 사고로 완파되었던 바로 그 차. 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아끼던 차. 불타서 잿더미가 되었던 그 차가 완벽하게 복원되어 있었습니다. 윤숙이 민우 옆에 섰어요. 내 아버지 차야. 1년 동안 최고의 기술자들이 복원했어. 부품 하나하나 원래 그대로. 민우는 말없이 차에 다가갔습니다. 손을 뻗어 차체를 쓰다듬었어요.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아버지의 온기가 남아있는 것 같았죠. 민우가 운전석 문을 열었어요.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낡은 가죽 시트의 감촉이 느껴졌어요. 25년 전 아버지가 앉았던 바로 그 자리. 윤숙이 조수석에 올라탔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아버지 산소에 가고 싶어요. 민우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숙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에쿠스가 천천히 출발했습니다. 저택 대문을 나서 도로로 접어들었어요. 1년 전 어머니가 죽을 뻔했던 그 산길을 다시 달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운전석에는 아들이,
조수석에는 어머니가 앉아 있었죠. 산소에 도착했습니다. 민우는 차에서 내려 트렁크를 열었어요. 그 안에는 낡은 책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옥탑방에서 혼자 독학하던 전공 서적들이었죠. 그리고 아버지의 육아일기. 두 사람은 묘비 앞에 나란히 섰습니다. 민우가 책들과 일기장을 묘비 앞에 내려놓았어요. 아버지, 저 민우예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서야 인사드려요. 늦어서 죄송해요. 민우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어요.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어떻게 어머니를 만났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윤숙이 남편의 묘비에 손을 얹었습니다. 차가운 돌의 감촉이 손바닥에 전해졌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여보, 우리 아들 데려왔어. 당신 소원대로 아주 똑똑하고 장한 아들로 컸어. 이제 우리 셋이 같이 있는 거야. 바람이 불어왔어요. 묘비 주변의 풀잎들이 살랑거렸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 같았죠. 저택으로 돌아온 후 민우가 윤숙에게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대학 입학 통지서였어요. 엄마, 저 대학 붙었어요. 경영학과요. 윤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민우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버지와 엄마가 일군 회사를 제가 지키고 싶어요. 제대로 공부해서 훌륭한 후계자가 될게요. 윤숙은 말없이 민우를 끌어안았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버텨온 아들. 대학도 못 가고 택배 상자를 날라야 했던 아들. 그 아들이 이제 당당하게 꿈을 향해 나아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 후로 민우의 일상이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대학 캠퍼스에서 열정적으로 공부했어요. 경영학 수업을 들으며 기업 운영에 대해 배웠죠. 밤에는 어머니 곁에서 회사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윤숙은 민우에게 하나하나 가르쳐 주었어요. 민우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택배 상자를 나르며 익힌 성실함과 끈기가 밑바탕이 되었죠. 어머니의 가르침 위에 자신만의 색깔을 더해갔어요.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에쿠스가 석양을 등지고 달리고 있었어요. 운전석에는 민우가, 조수석에는 윤숙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바람이 차 안으로 밀려들었어요. 민우가 창밖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바람이 손가락 사이로 스쳐 지나갔어요.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엄마, 오늘 수업 진짜 재밌었어요. 민우가 신나게 말했어요. 저녁은 제가 해드릴게요. 고등어 조림. 엄마 손맛 그대로요. 윤숙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환하고 따스한 웃음이었어요. 25년 만에 되찾은 웃음이었죠. 그래, 기대할게. 에쿠스가 노을 속으로 달려갔습니다. 두 사람의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퍼져나갔어요. 25년간 떨어져 있던 모자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차 안에서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함께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있었어요. 2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서로를 찾아 헤맸던 모자가 마침내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그날의 기적은 우연이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차, 낭떠러지 끝에서 멈춘 에쿠스, 그리고 이유도 모른 채 목숨을 걸고 달려든 민우. 그 모든 순간에 하늘에서 지켜보던 남편의 손길이 닿아 있었던 건 아닐까요? 아내를 살리기 위해, 그리고 25년간 떨어져 있던 모자를 다시 이어주기 위해 남편은 에쿠스가 되어 마지막까지 가족을 지켰는지도 모릅니다. 운명은 때로 잔인하지만 진심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천륜의 끈은 어떤 음모로도 끊을 수 없었죠. 폐기 도시락을 나눠 먹던 좁은 옥탑방에서 시작된 인연이 결국 25년의 한을 풀어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강한 힘은 권력도 돈도 아니에요. 바로 가족을 향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앞에서는 어떤 악도 무너질 수밖에 없죠.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그리고 무료 하이프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